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9월 4일 수요일 오전 11시고요. 어이구 이제 바람이 아침에는 선선하네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드디어 가을이 코끝에 스치는 날 시작하겠습니다. 네, 폭스바겐 뉴스 보셨어요? 폭스바겐 다 아시죠? 독일 자동차잖아요. 독일어로 심지어 폭스바겐 그러면 국민의 차, 뭐 인민의 차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독일 제조업의 자존심이란 기업인데 지금 전 세계 경제지에서 가장 큰 뉴스가 뭐냐면 이 폭스바겐이 독일에서 공장 문을 닫기로 했다. 공장을 독일 내에 유지하는 것이 폭스바겐, 어쩌면 독일 제조업의 오랜 자존심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유지를 할 수가 없게 됐다. 독일에 있는 공장을 2개 정도를 폐쇄할 것 같다라고 폭스바겐 CEO가 노사협의회에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폭스바겐이 세계 1위는 아니지만 도요타 일본이 1위잖아요. 근데 폭스바겐 2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밀리고 있어요. 이 판매 대수가 계속 또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강정수 박사가 다뤄주시기로 했습니다. 강정수 끝내주는 경제, 뭐 BYD 중국 전기차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중국 전기차가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그 영상 보시면 나와 있는데 전기차 시대에 적응을 못해서 이제 공장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지금 중국 전기차 공세가 아주 거센데요. 비아디가 분기 기준으로는 테슬라보다 전기차를 많이 판매하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정도로 막 치고 올라오니까 견디다 못해서 독일이 자존심을 내려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폭스바겐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내연기관차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가 하이브리드에, 테슬라가 전기차에, 중국이 전기차에,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면서 치고 올라오는데 막다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겁니다. 자, 이걸 보면 뭐가 느껴지세요? 저는 요즘에요. 미국에서 인텔이 CPU의 그 최강자 인텔이 지금 난리 났잖아요. 구조조정하고 이 사업 전환한다고 그러고 사업 철수한다고 그러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독일에서 폭스바겐이 이 공장을 자국 내에 있는 공장을 문을 닫겠다고 노동자들의 양해를 구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되는 거죠. 기후위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가는 흐름에 못 따라간 이 강자는 도태되게 되어 있고 GPU 시대, AI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강자는 도태되게 되어 있고 그게 폭스바겐이고 그게 인텔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환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미국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공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TSMC는 일본에 공장을 세우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전기차로 치고 올라오고 한국은 전기차가 캐즘을 가졌다고 이런 상황에서 미래의 우리 산업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 기업이 어떤 자리에 있을지 계속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봐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강정수 박사 이 중국 전기차 얘기도 한번 보시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바로 했었는데요. 전병서 소장이 했던 끝내주는 경제 반도체 영상도 한번 보시면 전 세계 이 첨단 기업의 판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은요. 박지원 국회의원이 수련하는 날입니다. 뒷코너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정치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지금 현안에 대해서 또 얼마나 날카로운 말씀을 주실지 너무나 기대됩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1시간 편성을 해서 1시 반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예산이 발표됐는데 그리고 건전재정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맞는 얘기인지 제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재정 전문가한테는 큰 이벤트가 있었죠. 야,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 국민한테 큰 이벤트인데 그럼요. 우리가 잘 못 당연하죠. 느껴요. 예, 이거 예. 오늘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내년 예산 정부안이 발표가 된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거기서 또 제가 딱 눈여겨본 거는 긴축을 했다. 예, 그리고 건전재정을 달성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발생했어요. 큰 이벤트가 뭐냐면은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 국민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 정부에 따르면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가지를 강조를 했어요. 첫 번째, 굉장히 지출 구조 조정을 잘했다, 긴축 재정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2번째, 그래서 건전 재정을 달성했다라고 2가지 측면에서 홍보를 했는데요. 저는 한 가지는 맞고 한 가지는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재정을 했다라는 말은 맞고요. 네. 건전 재정을 달성했다라는 말은 틀리는데요. 아, 네네. 근데 이 정부는 사실 내년도 예산안 발표할 때도 뭐 우리 지출구조조정 잘했다 그러고 네. 올해 예산안 발표할 때도 작년 예산안 발표할 때도 지출구조조정 잘했다라고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작년이나 올해는 정부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년도는 정말 지출구조조정을 많이 한 건 맞습니다. 아, 지출을 줄였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지출구조조정 뭐 그렇다는 했다고? 얘기인데요. 근데 네.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이라고 홍보를 하면서 지출구조조정이 뭔지 정확하게 그 정의를 내리진 않아요. 그래서 지출을 줄였다라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모르죠. 근데 저만 모르면 괜찮은데 대한민국에 어떡해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이 뭔지도 정의도 말하지 않고 네. 그럼 어떤 사업을 지출구조조정했니? 리스트를 보여줄래? 라고 그래도 기자들에게도 그리고 국회에도 절대로 지출구조조정 리스트는 제공하지 않아요. 아. 그래놓고서 지출구조조정 했으니까 검증은 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말을 하는데 네. 저는 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어서 아. 작년 예산안 지출구조정했다 믿지 않았고요. 올해 예산안 지출구조정했다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작년 예산안 같은 경우는 사실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코로나 관련 지출이 줄어든 것이 그냥 작년 지출구조조정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저는 믿지 않았고 올해도 지출구조정했다라고 말해도 저는 믿지 않은 게 실제로 내국세가 감소가 되면은 자동으로 지방 정부에 줘야 되는 교부세 교부금이 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부세 교부금 효과가 사실상 지출구조조정이고요. 이 말을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내 허리띠를 졸라맨 게 아니라 남의 허리띠를 졸라맨 거예요. 지방 정부 허리띠를 졸라맨 거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올해도 정부가 지출구조정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믿지 않았는데 드디어 내년은 정부가 지출구조정했다라는 말이 사실입니다. 굉장히 허리띠를 그래요? 졸라맨 거고요. 네. 근데 허리띠를 졸라맸다라고 제가 말하는 근거는 뭐냐면은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한 3.2%예요. 근데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2.8%거든요. 올해는 작년보다 2.8% 증가했고 내년은 올해보다 3.2% 증가했는데 이게 뭐가 지출 구조 조정을 한 거냐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출 구조 조정한 거 맞고요. 왜냐면은 그 내년도는 이게 그 의무 지출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의무 지출이라는 것은 법적인 의무 지출이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도 국회에서 정한 법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 지출은 뭐 대통령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재량 지출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재량 지출 증가율이 굉장히 어려운데 의무 지출은 하여간에 예. 어찌 됐건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지 어차피 그럼요. 나가야 되는 돈 예, 그런 누가 거고 대통령이 대량 돼도 지출은 맞습니다.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지출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재량 지출만 보면은 내년도 지출 증가율이 0.8%밖에 안 돼요. 이 말은 그냥 쉽게 말해서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맸다. 그래서 지출 구조정했다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아니 뭐 일단 그런데 그 지출을 덜했다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전 모르겠어요. 이게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정부가 예. 더 많이 써야 되는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윤석열 예. 대통령이 지난주에 목요일날 국정 브리핑하면서 우리 정부 건전재정 달성했다. 이전 맞습니다. 정부에 비해서 또 국가 채무도 굉장히 건강해졌고 이런 그랬죠? 얘기들을 막 쭉 하셨어요. 예. 그러면 지출 구조정을 했으면 이제까지는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예. 건전재정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아니라고 또 아까 하셨잖아요. 예, 건전재정 달성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출구조조정은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지출구조정하고 재량 지출을 늘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국가가 재정의 책임성을 악화시켰다는 얘기예요. 쓸 때 돈을 안 썼다는 얘기고, 근데 장점도 있죠. 장점 뭐냐면은 이 지출구조정 했다면은 건전재정을 이룩하기 쉬워졌다라는 것이 장점인데,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쉬워졌다. 예, 쉬워졌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재정은 건전해지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 재정이 건전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관리재정 수지 기준으로 한 마이너스 77조 원의 적자가 내년에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허리띠를 졸라맸으면 재정이라도 건전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재정의 건전성은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77조 원 적자라는 게 내년 예산. 예, 지금 내년도. 이번 예산 안이 그렇다는 예, 거죠.
그래서 내년도 이 정부 목표치가 마이너스 77조 원이니까 77조 원 적자, 예, 재정 적자. 예. 엄청 큰 액수네. 올해는 어떻게 되죠? 굉장히 큰 액수인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92조 원 적자예요. 마이너스 92조 원 적자니까 뭐 내년도는 올해보다 적자 폭이 줄어든 거는 맞지만 그런데 뭐 올해 92조 원 적자도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적자 규모인 거고 내년도 77조 원 적자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큰 적자 규모인데 이게 뭐 77조 원이면 어느 정도 큰 금액인지 감이 안 오시잖아요.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전체 이 부가가치세가 한 대강 그 정도 돼요. 그거보다 77조 원보다 조금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짜장면을 한 그릇 사 먹어도 거기에 대해서 10% 가까이 내는 그 부가가치세를 다 합친 금액만큼 내년도 관리재정 수지 적자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적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님은 그게 쉽게 설명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로서는 부가가치세는 또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 우리나라 GDP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그런 식으로 많이 비교하지 않나요? 예, 보통 그렇죠. GDP가 우리가 한 2천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2천조 원 정도 되니까 이 GDP의 그 10%면 200조 원이고 1%면은 20조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GDP의 1%만 하더라도 20조 원 적자인데 그런데 이 관리재정 수지 개념으로 77조 원 적자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적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긴축 재정을 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했는데 왜 건전해지지도 못했냐라는 그러니까요. 질문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것은 답은 명확합니다. 세수입이 감소가 돼서 그래요. 우리 22년도 국세 수입이 396조 원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국세 수입이 그 예상액이 한 38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년 전보다 오히려 국세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 왜 줄죠? 경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성장을 하잖아요, 계속. 경제가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물가는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런데 세수라는 것은 경제 성장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 성장률에 비례하거든요. 근데 경상 성장률이라는 건 뭐냐면은 경제 성장률에다가 물가를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은 물가 빼고 그냥 그렇죠. 어떤 실질 기준으로 예, 맞습니다. 올해 100원, 내년 100원 똑같은 걸로 예. 치고 성장하게 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우리가 뭐 경제 성장률은 뭐 요즘에 그렇게 좋지 않지만 물가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물가가 많이 오르면 세수도 같이 오르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쉽게 생각해서 짜장면 짜장면 가격이 5,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되면은 부가가치세도 5,000원, 500원에서 1,000원이 되는 거예요. 세수도 2배가 되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물가가 2배 오르면. 아니 요즘에 이렇게 세수가 안 좋은 이유가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서 세수가 별로 안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완전히 착각인 거고요. 그러네요. 우리는 경제 성장률은 별로 안 좋지만 물가 상승률을 포함한 경상 성장률은 꽤 괜찮아요. 뭐 물가가 많이 올라서 괜찮다라는 말을 쓰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 아무튼 경상 성장률은 꽤 괜찮고 올해만 하더라도 올해 경상 성장률이 5.5% 예측합니다. 굉장히 높고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한 4% 내외의 경상 성장률은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은 22년도보다 세수입이 내년도 세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3년 전보다 꾸준히 경상 성장률은 올해만 하더라도 5.5%씩 늘어나고 있어요. 경상 성장률이 늘어나면 세수입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상 성장률은 계속 증가했는데 세수입은 3년 전보다도 오히려 감소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죠? 이거는 사실 일반 경제학에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인 거고요.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감세입니다. 감세 말고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감세 아닌 경우를 지금 막 생각해 보고 있는데 감세 아닌 경우가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세는 되게 잘 걷는데 예, 소득세는 굉장히 세수가 좋아졌어요. 걷는데 뭐 다른 어떤 소비세, 부가가치세는 뭐 잘 안 거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돈은 버는 건 많이 버는데 쓰질 않으면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물가가 오르고 뭔가 이 돈이 많이 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세원이 너무 많았으면은 이게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뭐 게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내수랑 그리고 순수출이잖아요. 근데 그 내수도 계속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내수도 플러스 계속 했군요. 플러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도 그래도 플러스 성장을 했고 경상 성장률은 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경상 성장률이 뭐 4% 내외 되는데 국세가 줄어드는
증가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고요. 이거는 감세 말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예를 들면 이제 법인세 비중이 뭐 예를 들면 꽤 높았는데 예. 수출이 갑자기 잘 안 돼가지고 예. 법인세 많이 내던 뭐 수출 기업들이 법인세를 덜 낸다거나 예. 이런 요인이 될 수는 없어요. 제가 또 계산을 해봤죠. 네. 그래서 요 20년도에 우리나라 이 재벌 기업 한 10대 재벌 기업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규모랑 그리고 이 작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규모를 계산을 해봤는데요. 나쁘지 않아요. 뭐 당연히 늘어났는데 기업 실적은 좋다. 예, 기업 실적은 뭐 좋지는 않지만 최소한 20년도보다는 늘어는 났는데 그 대신 무엇이 더 늘어났냐면은 세액 감면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 반도체 등 R&D에 굉장히 큰 규모의 공제를 해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법인세수 감소는 이게 기업 실적뿐만 아니라 이게 세액 공제가 굉장히 큰 규모로 늘어난 것인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정부가 발표한 이런 감세 효과를 제가 25년도에 미치는 효과를 한번 다 모아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정부가 말했던 감세 효과를 다 분리하고 그것을 네. 25년도로 다시 합계한 거니까 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정부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 말에 따라서라도 25년도에 정부의 감세 효과가 17조 원이거든요. 17조 원이요. 예. 네네. 그런데 정부의 감세 효과는 이 국회 예산정책처가 계산한 감세 효과보다 훨씬 낮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정부의 주장에 따라서라도 내년도에 감세 효과가 17조 원이니까 실제 뭐 국회 예산정책처의 주장에 따른 내년도 감세 효과는 20조 원이 훨씬 넘는 거고요. 네. 그걸 보면은 우리가 3년 전보다 내년도 국세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이거는 이 정부의 감세 조치 때문이다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는 거죠. 그거 하나씩 분해서 볼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뭐 논란이 됐던 것들 있잖아요. 예, 예. 뭐 법인세 깎아줬다, 종부세 깎아줬다, 예. 뭐 이런 것들인데 그 분해되나요? 예,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22년도에 낸 세법 개정안, 23년도에 낸 세법 개정안, 24년도에 낸 세법 개정안을 각각의 연도별 효과를 분해하고 특정 연도에다가 합계를 하면은 네. 뭐 충분히 뭐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는 작업인 거고요. 그 작업 결과가 25년도에 정부 주장에 따라서라도 17조 원의 세수가 감소가 됐다라는 거고 뭐 실제로는 17조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정부의 감세 효과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감세가 가장 이 효과가 컸나요? 가장 큰 거는 법인세 감세입니다. 법인세 예, 감세. 법인세 감세가 세수 효과 측면에서는 가장 크고요. 근데 저는 법인세를 감세를 한다 했을 때 그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법인세율을 내려도 세수가 줄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자주 맞아요. 말을 했어요. 맞아요.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논리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내리면 기업의 투자가 늘고 맞아요. 기업의 투자가 늘면 내수가 좋아지고 내수가 좋아지면 세수가 그대로 거친다라고 했는데 네. 추경호 기재부 장관 말을 가장 맨 앞에서 반박한 집단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기재부입니다. 아니 뭐 그 기재부 장관은 세율을 내려도 세수가 줄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 기재부의 공식 문서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내리면 5년간 30조 원의 법인세수가 감소된다라고 기재부 공식 문서에는 기재부 장관 말을 반박을 했죠. 5년 합계. 예, 30조. 5년간 합계가 30조 원이 줄고 법인세 감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감소 효과를 다 계산하면은 5년간 62조 원이 감소가 된다.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은 무슨 5년간 62조 원이냐.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5년간 74조 원이 감소가 된다라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말을 하는데요. 근데 보면은 항상 정부 말보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말이 맞아요. 왜냐면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뭐 더 유능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자료를 다 보고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바뀐 경제 상황을 다 그 고려해서 이 정부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거든요. 이거 뭐 무지하게 유리한 게임이에요. 정부 자료 다 봤지. 그리고 2달 동안에 바뀐 경제 상황을 다 보고 나서 정부를 비판하는 유리한 입장이 국회 예산정책처이기 때문에 국회 예산정책처 말이 정부 말보다 훨씬 신뢰로운 거고요. 그래서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세수가 하나도 줄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지만 기재부에 따라서도 이 법인세 마이너스 30조 원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훨씬 더 많은 세수를 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학자적인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in the long run. 그런데 이게 뭐 20년이 걸릴지. 학자라면은요 실증 연구에 기반이 되는 것이 학자적 입장인데 실증 연구를 보더라도 뭐 법인세율을 내렸을 때 기업
기업의 투자가 는다라는 실증 연구도 있고 기업의 투자가 늘지 않는다는 실증 연구도 있지만 네. 법인세율을 내렸을 때 세수가 줄지 않는다라는 실증 연구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학자라면 실증 연구 없이 네. 뇌피셜로 말하면 이건 학자적 양심이 아니라 저는 정치인의 어떤 감각으로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법인세를 그렇게 크게 감세를 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이렇게 뭐 90조 원, 70조 원 이렇게 나는 거는 예.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잖아요. 굉장히 큰 부담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해가 있는데요. 뭔가 기재부는 뭐 이렇게 감세를 하는 것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기재부는 감세를 좋아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기재부는 국간직이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정부의 세수를 지키려고 법인세율을 내리는 것은 원래 좋아하는 집단이 아닌데 그런데 뭐 기재부가 예를 들어서 상속세 이번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를 큰 폭으로 내리는 그런 정부안이 있거든요. 기재부는 이거를 반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인세 수 내리는 것도 반대하고 상속세 수 줄이는 것도 반대를 하지만 기재부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 기재부를 감세라라고 명령하지 않으면은 기재부로서는 절대 하기 어려운 정책이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일단 감세는 됐으니까 예. 이제 적자는 난다고 치고요. 그렇죠. 적자 나는 상태에서 근데 또 지출 구조 조정을 했다는 부분, 지출을 줄이는 예, 예. 것은 되는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요. 그럼 예. 이렇게 되면은 적자는 적자대로 나고 재정은 건전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데 그렇죠. 또 지출을 해서 내수 경기도 안 그래도 좋지 않은데 뭔가 지출해서 자영업자들이 뭔가 살아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또 어려운 분들 돕는다든지 이런 역할은 또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재정을 오해의 가장 큰 오해가 있는데요. 가정살림과 국가재정을 혼동을 하는 거예요. 가정살림이라면은 수입이 늘면은 뭐 좀 지출을 확대할 수가 있죠. 좀 사치 좀 해도 되죠. 수입이 줄면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것이 가정살림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의 원칙은 정반대예요. 내수가 안 좋아서 세수입이 줄면은 오히려 국가는 지출을 확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수가 조금 과열이어서 세수입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때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것이 국가재정의 역할인 거고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항상 그래 왔어요. 우리가 내수가 민간 소비가 안 좋을 때마다 정부의 지출을 확대를 항상 해왔는데 거의 유일하게 예외가 있다면 바로 작년입니다. 작년에는 내수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출을 더 줄였잖아요. 그것이 바로 작년에 1.4%밖에 안 되는 경제 위기의 근원은 바로 정부의 재정 운영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래서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는 이 감세, 뭐 세금 안 내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건전재정, 뭐 국가재정 건전하면 좋죠. 그런데 두 마리 토끼는 동시에 잡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도 내리고 건전재정도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는 없다. 불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정부는 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감세도 하고 건전재정도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이건 불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은 나는 감세를 하지만 건전재정 실패할 거야 라고 선택하던가 아니면은 건전재정을 위해서 감세는 반대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국민의 자세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혹시 선의로 해석하면은 예. 이런 건 아닐까요? 적자가 나면은 적자가 70조, 90조 원 이렇게 나면은 예.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그걸 메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파산하진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뭐 국채 발행해서 쓰면 되지 뭐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예. 어려운데 뭐 그런데 세금 더 얻으면 기업도 어렵고 뭐 이게 공기도 굉장히 어렵고. 재밌는 거는 이 적자 규모는 굉장히 커요. 네. 이 지난 정부보다도 적자 규모는 훨씬 더 큰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채 발행 규모는 이 조금 더 이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 말은 뭔 소리냐면은 원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적자가 심하면 국채를 떼을 수밖에 없다인 건데 국채로 표시되지 않는 다른 건전하지 않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그냥 내가 빚을 은행에다 대출을 정확하게 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기록하지 않고 그냥 다른 데 있는 돈을 땡겨오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말이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요. 건전재정 뭐 좋은 거죠. 그런데 건전재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재정 지표만 관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재정 수지가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것은 당연히 건전하지 않는 건데 그런데 재정 수지 적자에 비해서 국채는 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이 외평기금의 돈을 활용한다던가 아니면은 이 지방 정부에 줘야 될 교부세를 안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 사실상 불건전한 상황에서 우리가 국채 발행을 덜 하면서 오히려 더 비싼 이자를 쓰고 있어요. 국채 발행을 했을 때 우리가 이자를 줘야 되는데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적자를 메우려면 더 비싼 이자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차라리 건전재정에 힘쓰면 좋겠다. 그런데 건전재정에 힘쓴다기보다는 건전재정 지표만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건전재정을 위해서라도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대통령 브리핑 때 제가 들었거든요. 예. 들으면서 나도 약간 의문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계속 의문이 드는데 예. 건전재정 하기로 했고 달성을 거의 했다고 상당히 건전화 됐다고 얘기를 했고 예. 근데 이제 전 정부에서 빚 많이 물려받았는데 또 국가 예. 부채도 상당히 잘 관리하고 있다고 예.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숫자는 감세를 또 많이 했고 감세도 예.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도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감세를 많이 했고 적자는 많이 났는데 예. 돈이 어디서 온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국채가 아닌 다른 데서 돈을 조달한 거예요. 여러 가지 근데 방법이 그건 있는데. 뭐예요? 빚인가요? 그럼 성격이 세금이 성격은 빚이죠. 그러니까 빚인가요? 국채로 표현되지 않는 경제적 실질은 빚인 건데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외평기금에 있는 돈을 빌려오던가 아니면 우체국 예금에 있는 돈을 빌려오던가 하는데 이게 안타까운 것은 국채 발행 금리보다 더 비싸요. 흥인이 국채를 발행하면 더 싼 이자로 돈을 조달할 수가 있는데 더 비싼 이자로 돈을 조달하면서 우리는 국채를 많이 발행하지 않았다라고 홍보를 하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요. 이게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보면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분명히 감세와 건전재정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적자 규모는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렇다면은 누구에겐가 핑계는 돼야 되죠. 나는 감세도 했고 그리고 뭐 이 긴축 재정도 했는데 이렇게 적자 규모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면은 누구 탓은 해야 되는데 그 탓을 한 게 전 정부 책임이 아닐까. 내년도 예산안이 벌써 현 정부가 그 예산안을 편성한 네 번째 예산안이거든요. 22년도 그리고 23년도, 24년도, 25년도 네 번째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2년도 2차 추경부터 편성했으니까요. 네 번째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아직까지도 전 정부 탓이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뭐 민망하지만 근데 저는 전 정부 탓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재정 건전성은 아직 좋아지지 않았다. 뭐 마이너스 77조 원의 이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 그랬을 때 핑계를 댈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조금 더 파보겠습니다. 한 10분만 더 하시죠. 한 예. 40분까지.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완전히 거짓말을 한 셈인데 대통령이 브리핑하면서 예. 자 우리 집안이 지금 뭐 어렵습니다.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출을 줄였습니다. 얘기를 한 맞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빚도 줄였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예.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성립을 하려면 그렇죠. 지출을 엄청나게 많이 줄여서 예. 수입 감소분하고 그다음에 빚 감소분 두 가지를 다 커버할 정도로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되잖아요. 예, 예. 그 정도 지출 구조 조정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그 법정 의무 지출은 이거는 대통령이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은 국회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정 의무 지출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재량 지출인데 재량 지출만 보면 내년도 총 지출 증가율이 0.8%예요. 뭐 재량 지출은 정말 허리띠를 강하게 졸라맨 것은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총 지출은 증가한 거고요. 그런데 국세 수입은 감소하는 거예요. 총 지출은 증가했고 국세 수입은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재정은 건전해질 수가 없는 거고요. 국세 수입이 감소가 된 것은 계속 반복합니다만 감세 영향을 이거 빼고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어쨌거나 지출은 조금 줄이고는 있지만 충분히 줄이지 않았고 정확히 말하면은 지출 증가율을 줄이는 거지 지출 금액 자체를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지출 증가율이 이 재량 지출이 0.8%니까 늘어난 거고요. 네. 지출은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국세 수입은 3년 전 국세 수입을 아직까지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물가가 오르고 경상 성장률이 올해 5.5%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세 수입이 3년 전 국세 수입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세 수입이 이 3년 전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지출은 늘고 그렇다면은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다시 아까 여쭤봤는데 예. 왜 그랬을까요? 잘 이해가 그러니까 감세 파트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뭐 모든 걸 다 선의로 해석을 한다면 정부를 재정을 줄이고 구조조정하라고 재정 건전을 하기로 했다면 감세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전체 퍼즐에서 저는 선의로 해석을 해요. 저는 성격상 모든 사람들의 말을 선회하는 성격이어서 그렇고 저는 당연히 윤 대통령도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감세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윤 대통령의 생각은 감세를 하면은 뭔가 이 경기가 살아나고 내수가 회복이 되고 다시 세수입으로 들어온다라는 그런 경제 이론을 믿고 있는 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경제 이론이 실제 생활에서는 지금 적용이 되고 있지 않는 거고요. 뭐 실증 연구에 따라서라도 세율을 내렸을 때 세수가 더 들어온다라는 실증 연구는 없고요. 그리고 요즘에 어떤 트리클 다운 그 낙수 효과라고 하잖아요. 낙수 효과가 실제 생활에는 작용되지 않는다라는 실증 연구 논문이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대통령께서 이게 좀 새로운 그런 경제 실증 자료를 업데이트를 못하고 어떤 특정 이념에 치우친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드는 거죠. 또 선의의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미국 대선을 보니까 어떤 민주당까지 뛰어들어서 감세를 하겠다는 얘기를 또 아니에요. 나오더라고요. 해리슨 후보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증세 공약을 내놓고 증세 있습니다. 공약인가? 아니 그 팁 받는 노동자들 그 팁 소득에 대한 팁 소득은 그런데요. 법인세율 상승은 굉장히 아주 어마어마한 이 법인세율 상승 공약을 내놔서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법인세율을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대신에 뭐 일부 팁 받는 노동자 소득세 수율을 조금 낮추는 그래서 미국 민주당의 그 법인세 공약은 제가 보기에도 이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닐까라는 걱정까지 될 정도로 큰 폭의 상승.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증세를 그렇게 걱정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 민주당의 해리슨 캠프의 이 법인세 증세 공약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글로벌 트렌드나 이런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거기서 팁 받는 노동자들 감세 얘기했지만 그거는 저소득 노동자 감세인 거고 뭐 대기업이나 부자들한테는 증세를 엄청 하겠다고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도 다른 감세를 하면서 이 관세에는 어마어마한 증세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는 오해를 하는 게 관세는 중국 사람들이 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트럼프가. 아니 근데 관세는 미국 시민들이 내는 거예요. 미국 시민들의 이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도 관세를 증세한다고 그러고 해리슨도 법인세를 증세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증세가 전혀 없죠. 모든 걸 다 감세하는 것이 트럼프와도 다르고 해리슨과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해리스 둘 다 하고 다르네요. 미국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초월적인 사상. 맞습니다. 그게 밀턴 프리드만 생각인가요? 원래? 맞아요. 프리드만에 신봉한다고 또. 프리드만의 생각인 그게 신자유주의의 어떤 이론가인 거죠. 그렇죠. 프리드만의 세상이 어떻게 현실화되진 않았나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많이 세계 경제학계 이 사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프리드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2008년 이후부터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제 정책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더 국가의 역할이 강조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아직까지도 2008년 이전의 사상을 신봉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재임 기간에 코로나 때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나중에 너무 인플레이션 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맞습니다. 정도로 많이 굉장히 풀었죠. 화끈하게 돈 많이 썼죠. 트럼프는. 그러네요. 국가 역할을 아주 강조한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부와의 이게 인식은 80년대의 그 신자유주의 사상에 머물러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바뀐 세계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했어요. 배고픈데 허리띠 졸라매면 더 큰 병이 온다. 뭐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재정에 대한 얘기를 교과서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교과서에 따른 재정학 교과서에 따르면은 내수가 안 좋을 때 정부는 지출을 확대를 해야 되는 거고 내수가 좋을 때 정부가 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뭐 그냥 교과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예, 있는. 그렇죠. 아, 예, 예. 민주당이 지금 근데 국회에서 예산을 뭐 지출을 증액하거나 이러는 데는 굉장히 제한이 있죠. 원래 우리가 오해가 있는데요. 국회 예산 심의권이라는 게 정부안을 국회가 증액하거나 감액을 하는 것이 국회 예산 심의라고 오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는 정부안을 깎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왜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을까요? 법이 그래요. 무슨 법이 그럴까요? 무슨 법이죠? 무려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헌법이요? 예, 이건 개헌을 하지 않고선 바꿀 수 없는 건데요. 아.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은 정부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정부란 것은 기재부겠죠. 네. 기재부의 동의 없이는 국회는 절대로 정부안을 증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말하는 뭐 쪽지 예산을 가져갔네, 뭐 그런 얘기들은 다 기재부가 동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국회는 이 기재부의 동의 없이는 이 정부 예산을 증액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기재부는 어떤 것은 동의하고 어떤 것은 동의하지 않냐. 총액을 늘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기재부가 동의를 합니다. 그 정부 예산 총액을 일부는 깎고 일부는 증액하는 거는 기재부가 동의를 해요. 네. 그런데 깎지도 않고 총액을 늘린다. 이거는 기재부가 동의하지 않거든요. 기재부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헌법에 따라서 국회의원도 절대로 동의를 증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요. 예. 보통은 정부가 집권을 하면 대통령이 공약도 많이 했고 하고 싶은 일이 많으니까 막 그렇죠.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고 싶다고 국회로 가져가면 국회에서 맞아요. 막 깎아라 그러는 그게 게 보통 우리가 아는 우리가 거. 야당이 아는, 막 소리 그렇죠. 지르고 뭐 왜 안 깎아 예. 그러고. 원래 정부는 돈을 많이 쓰고 싶어 해요. 돈을 많이 쓰고 싶어 하는데 기재부가 일차적으로 이렇게 돈 쓰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야당도 이렇게 돈 쓰면 안 된다. 라고 깎는 것이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정부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 현재 정부는 지출 구조 조정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감세도 많이 하는 어떤 좀 기재부 말을 잘 안 듣는, 그 기재부는 이 감세는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뒤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보통은 그렇죠. 대통령이 일 저일 막 벌려가지고 예, 무슨 예. 4대강 뭐 사업도 하겠다고 맞습니다. 그러고 뭐 뭐도 하겠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이제 예산을 막 쓰겠다고 하면 처음에 기재부가 말렸다가 그렇죠. 야당이 막 발목을 잡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정부가 다 감세하고 그럼요. 지출 줄이겠다 그러니까 야당이 늘려야 되지 않아요?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재량 지출이 내년도 0.8%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량 지출이 0.8% 증가한다는 얘기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한 2.6% 정도 예측되고 있거든요. 물가는 2.6% 예측하는데 재량 지출이 0.8%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냥 국가의 정책을 그냥 스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정치 투쟁의 결과이자 기록이다라는 멋진 말이 있어요.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정치 투쟁의 결과이자 기록이다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다. 재량 지출을 0.8%만 증액했다는 얘기는 사실 아무것도 증액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떤 내년도 정부 정책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정부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 근데 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얘기를 하면은 증액을 하자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예. 결국 야당이 증액하는데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총지출을 전체 총량을 증액할 수는 없고요. 일부를 깎고 일부를 증액을 하는 것이 야당, 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야당의 역할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한덕수 총리는 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건전재정 기조 유지하면서도 불급한 데 쓰면은 예. 불필요한 데 안 쓰고 예. 필요한 데 쓰면은 예. 뭔가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경제 회복시킬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런 오해가 많은데요. 우리가 지금 불필요한 데 쓰는 돈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것들을 줄이면은 뭐 건전재정 이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오해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내년도 올해 예산이 657조 원이에요. 절반 정도는 재량 지출이고 절반 정도는 이게 법적 의무 지출이에요. 법적 의무 지출은 뭐 바꿀 수가 없는 거고, 재량 지출만 보고 거기서 인건비 빼고 국방비 빼면 한 300조 원이에요. 300조 원 중에서 우리가 10%를 줄인다. 사실 이 전체 예산 재량 지출의 10% 줄인다는 것은 이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300조에서 10% 줄여봤자 30조입니다. 저는 최대 이 허투루 쓰는 돈 줄이는 것이 한 5%라고 보고요. 그러면 15조 원 정도인데요. 우리 요즘에 혹시 무인 점포점, 뭐 아이스크림 가게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데를 보면은 이게 돈 안 되는 걸 그냥 상수로 본대요. 근데 돈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게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게 인건비 지출보다 돈
돈 안 되는 비용이 훨씬 더 싸다. 괜히 돈 안 되는 것을 막고자 뭐 한 200만 원 인건비 드는 것보다 100만 원 돈 안 되는 게 훨씬 더 싸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정부 지출도 마찬가지인데 분명히 허투루 쓰이는 돈 한 15조 원 정도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15조 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20조 원 이상의 행정 비용을 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줄이기 때문에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점이 그냥 일정 부분의 돈안은 그냥 상수로 두는 것처럼 일정 부분의 어떤 비효율적 정부 지출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어쩔 수 없는 거를 더 줄이려고 노력하는 건 물론 필요하지만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도 비용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연말에 보도블록만 안 깔면은 우리는 충분히 감세하고도 이 적극 재정할 수 있어. 그것은 오해고요. 연말에 보도블록은 없어진 지 벌써 30년이 됐어요. 아, 그래요?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나라 예산 항목은 다 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항이 있고 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쓸 돈이 남은 걸 가지고 보도블록으로 이용하거나 전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다른 데 쓸 돈을 보도블록으로 이용을 할 거면은 국회에 심의가 그 동의가 필요해요. 추경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보도블록을 바꾸기 위해서 이 의회와 국회가 동의를 해준다. 이런 일은 30년 전에 없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뭔가 불효불급한데 쓰겠다, 효율화해서 이 문제 해결하겠다는 말은 거짓의 팩트가 아닌 것에 가깝다. 굉장히 필요하지만 제한적이다. 그걸 통해서 마련할 수 있는 거는 최대 15조 원이다. 그리고 15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0조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적자 뭐 90조 원, 70조 원 났다는 얘기 듣고 나니까 뭐 15조 원도 작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15조 원 작은 돈은 아닌데. 예. 올해 재정수지 목표치가 마이너스 92조 원이고요. 내년도 재정수지 목표치가 마이너스 77.7조 원이니까요. 네. 뭐 굉장히 큰 규모의 재정수지가 난다. 그래서 감세와 재정 건전성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싶습니다. 요건 제가 숫자 확인하고 싶었는데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 감세 규모가 내년에 78조 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건 또 숫자가 훨씬 작은 것 같고 이거보다는. 내년도 한 해 동안에 벌어지는 것이 한 17조 원인 거고요. 올해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 향후 5년 동안 한 18조 원인 거고. 네네네. 그런데 이게 그 22년도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그 향후 5년 동안 벌어지는 그 감세 효과가 64조 원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5년간 합계냐 아니면 내년도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달라지는 거고요. 진성준 의원은 아마 5년간 합계를 말한 것 같습니다. 5년간 내년도 감세 규모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내년 이후. 예, 내년 이후 5년. 내년 이후 5년간 효과가 벌어질 감세 효과가 맞습니다. 78조 원이다. 예.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감세 효과 아니고도 지금 그거 빼고도 한 60조 원 정도는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현재 정부 재정.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자가 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어려울 때 또 적자를 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또 저축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축. 지금 현재 국민연금 기금에다가 현재는 저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채가 1,000조 원이고요. 국민연금 기금에 있는 적립금도 딱 1,000조 원이에요. 이 두 개가 같거든요. 이게 우연은 아니에요. 우연은 아니고 사실상 이 저축을 하면서 국민연금 기금 같은 데다가 저축을 하면서 그리고 국가 부채를 발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축된 양과 그리고 국가 부채 양은 사실상 지금 같습니다. 뭐 국민연금 기금에 더 어차피 소진이 될 거니까 지금 많이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국민연금 기금에 저축해 놓은 건 국민들이고 국채 발행한 건 정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총수입 총지출이기 때문에요. 이 국민연금 기금의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도 이 총수입 총지출에 다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좀 허무해지는데요. 우리 국민연금 기금이 뭐 늘어나서 문제네, 고갈돼서 문제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 이게 그 경제적 실질은 동의를 해요. 내가 세금으로 돈을 내냐, 내가 국민연금 적립금으로 돈을 내냐, 어차피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세금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국민연금
기여금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이건 이름만 다른 거지 경제적 실질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라는 것은 동일한 거고요. 그래서 국가는 세금이라는 이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지출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이 총수입 총지출 규모에 다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이 수입금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예. 아까 이 예산안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출 구조 조정을 어느 정도 한 건 맞는데 굉장히 뭐 많이 지방에다 한 거죠. 떠넘겼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내년도 무슨 아니라 올해입니다. 아, 올해요? 올해는 내 허리띠를 졸라맨 게 아니라 이 지방 허리띠를 졸라맨 거고요. 내년도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요. 예. 올해는 지방 예. 재정 교부금이죠. 그렇죠. 지방재정 교부금 규모를 한 15조 원 정도 줄였어요. 그래서 올해 지출구조조정했다라고 홍보했지만 이거는 저는 믿지 않고 올해는 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지방 허리띠를 졸라맸다. 그래서 지출구조조정은 내년도는 했지만 올해는 안 했다. 지자체 허리띠를 졸라 매줬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예. 또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안 그리고 이 재정에 대한 이 정부의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좀 깊이 있는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요. 이광재 전 의원하고 같이 박지원 국회의원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라이브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재정 안정 자동화 장치 도입과 세대별 보험료 차등 적용.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재정 안정 장치 도입은 선례가 있습니다. 독일, 스웨덴, 일본 같은 나라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정 급여형이라고 표현을 하죠. 보험료율도 그리고 받게 되는 보험금도 소득 대체율이 몇 %인지 이런 것들이 확정적으로 정해진 나라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면은 뭐 기대 연명에 따라서 합계 출산율에 따라서 보험 기금의 규모에 따라서 내가 이제 받게 되는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세대별 보험용 차등 적용의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예요. 세대에 따라서 보험료를 좀 다르게 내게 하겠다. 요거 핵심 내용은 젊은 세대는 부담 줄인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지금보다 젊은 사람들이 덜 내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거 요 얘기는 달리 하면은 젊은 사람 부담 줄인다가 아니라 지금의 중장년에게 더 걷겠다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얼마나 더 걷겠다 하는 것인지 이거는 이제 달콤한 말만 하는 거죠. 젊은 세대 부담 줄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례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한 번도 도입된 적이 없는 이게 이런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면 보험이라는 제도, 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굉장히 불신받게 되고 세대 간에 굉장히 이해가 첨예하게 갈등의 전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개원식 안 가는 거는 진짜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기분 나쁜 건 똑같잖아. 일관 된다니까, 일관. 한동훈이랑 갑자기 기분 나빠서 밥도 안 먹고 연차에 가서 맨날 이거 했잖아. 이것도 안 하고 기분 나쁘면은 그냥 내키는 대로 의무예요. 대통령이 가는 거는 의무입니다. 이유를 이런 걸 들었어요. 피켓 시위를 망신주기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다. 언제는 여야가 뭐 좋은 적이 있었습니까? 87년 이후에 지금 처음 안 가는 게. 그리고 협치하라면서요. 그럼 대통령이 가가지고 협치를 주문을 하든지. 그리고 이럴 때 가면 오히려 대인배로 보이는 거지. 야당이 김건희는 살인자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하면은 대통령이 더 점수를 딸까요? 이럴까요? 그러니까 밴댕이 소갈딱지야 진짜. 아니, 이제 가면은 국회의장실에 모여가지고 양당 대표, 원내대표들 딱 모아놓고 환담하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있거든요. 맘에 드는 놈 한 놈만 거기. 그러니까, 안 갈래. 막 여당 이런. 대표도 포함해서. 그렇지.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뭐 이놈 저놈 맘에 드는 사람 한 아이, 놈이 없네. 근데 저런 결정을 하는 게 정말 황당해요, 황당해. 특혜조사 검사들 이제 폰 상납하고 배달의 검찰 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지고 특검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아졌어요. 야, 검찰을 어떻게 믿어? 저런 식으로 조사를 받는데 이런 상황이잖아요. 좀 모든 사안이 처음에 다 김건희 여사잖아요. 지금 나오는 게 김건희 특검이 오히려 당을 묘하게 분열시킬 수도 있겠다. 국민의힘을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못해. 그러니까 형식 놀리는 거래요. 근데 김건희가 최고 존엄이긴 하지만은 그냥 영부인이지. 그게 뭔데? 최고 존엄인데 그렇다고 형식 논리로 보면은 야, 이걸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라는 여론들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고민할 거예요. 최상병 특검은 그렇다고 치고 이것까지.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하면은 대통령 지지 확 빠집니다. 이번에 재표결에서 폐기됐지만은 3명의 탈표 아니면 소신표가 있었잖아요. 그거 누군지 못 밝혀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김건희 특검도 처음에야 표결에 참여 안 하겠지만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지지율 폭락하고 다시 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로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김건희를 쉴드 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이 탈표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와 안세영 선수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대표 선수들 간의 경제적인 문제 하나 짚어드리면, 대한배드민턴협회는 대한축구협회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 후원 스폰서 금액이 많은 협회예요. 근데 이제 이 배경에는 배드민턴 용품사가 메인 스폰서로 들어오는데, 이 용품사가 계약이 되면 이 회사에서 만든 라켓, 셔틀콕, 유니폼, 신발까지 모든 걸 다 그 용품사 걸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스폰서로 들어간 회사 입장에서 보면 안세영과 개별적인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별적인 계약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없죠. 그러니까 들어가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전체를 모델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축구 같은 경우는 유니폼은 나이키 유니폼을 입어요. 국가대표에 오면. 하지만 신발은 본인이 계약돼 있는 아디다스 신발을 신거든요. 이런 허용이 돼요. 그래서 배드민턴 협회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기회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과거 이용대 선수 같은 경우에 국가대표에서 빨리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특별히 마련한 시간입니다. 미지연구원하고 뉴스토마토가 공동으로 특별 기획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뭐냐면요, 먼저 고통에 응답하라, 이런 주제예요. 우리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해답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사회 각계 이 해답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깊이 있게 진행하는 시간을 연달아서 진행하기로 하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박지원 국회의원을 모시기로 했는데요. 모시기 전에 제가 끝내주는 경제고 뭐 명색의 경제 전문가로 이렇게 행세하고 있는데요. 또 정치는 좀 약해요. 오늘 정치인을 모시면서 정치에 대해서는 통달하신 분을 또 인터뷰어로 특별히 또 모셨습니다. 이광재 명지대 석좌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교수님이라고 또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치인으로 활동하셨는데. 이 분당에서 안철수 후보가 떨어지고 나고 그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명지대학교에서 국가 흥망사 이걸 이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 제가 이렇게 어설프게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정치인 통달하셨잖아요. 뭐 국회의원 하시고, 국회 사무총장 하시고, 청와대도 계시고, 강원도지사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좀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좀 박지원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 구단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정치 구단. 제가요. 네. 계급이 안 맞습니다. 계급. 저분 낙선자 아니에요. 아, 그런데 제가 가서 선거운동 해줬는데 낙선자가 된 거야. 아. 지금 안철수 곧 철수시키고 들어와야죠. 네, 박지원 국회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그 지역구하고 계속 왕성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예, 저는 뭐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가 목포에서 당선되니까 제 일성이 금기 원래 해라. 금요일 날 내려갔다가 월요일 새벽에 돌아와라. 아, 그래. 1년 52 중, 오지 중 50번 이상 해라. 그러면서 그 대신 그 약속을 지키면은 주중에는 가지 마라. 중앙 정치하고 지역구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해라.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구 목포에서 저도 떨어졌었는데 11바퀴 반을 돌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왕성하게 이 동백꽃도 해남완도 진도에 군화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의 도화이고 특히 4.3 제주 상징이고 더 의미 있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5.18 광주 민주묘역을 맨 먼저 참배하면서 거기에 식수를 한 게 동백꽃인데 왕성하게 자라고 있어서 달고 다닙니다. 열심히 합니다. 아이고. 아니, 뭐 웬만한 청년보다 더 많이 뭐 방송도 많이 하시고 지역구도 많이 가시고 활동하셔서 부럽습니다.
그렇지만 낙선하면 이제 또 유권자 되신 거니까 어떻게 보면 또 갑을 관계라고 보실 수 있고. 저는 그 박지원 선배님한테 우리 김대중 대통령 뵀을 때도 마찬가지. 혹시 수첩 구경할 수 있어요? 차에 넣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뻥뻥하니까. 아, 이 김대중 대통령 수첩하고 박전 우리 비서실장님 수첩을 보면은 아, 정치인이 어떻게 공부하고 시간을 아껴 써야 되는가 이걸 많이 배울 수 있는데 그러면 정치 실종 시대에 어떻게 시간을 쓰고 어떻게 비전을 말하고 정책을 준비하나요? 수첩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아. 일단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5시 반.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신문을 읽어라. 거기에 세계의 삼라만상이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물론 김대중 대통령과 무건의 대화를 한 10분 하고 지금도 저희 집에는 11개의 신문이 들어옵니다. 11개의 신문. 11개. 예, 이것을 1시간 동안 다 봐요. 물론 기사를 다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조선일보나 한겨레나 국민일보나 다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들이 배치가 돼 있는데 단 신문사별로 뉴스 밸류를 편집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면은 대한민국과 세계가 보이고 그 다음에 칼럼과 사설은 또 보면은 퓨처 미래와 정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못 읽어요. 필요한 것만 딱 체크해가지고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YTN 연합뉴스 TV 10분 10분 보고 검색해보고 우리 보좌관들하고 또 저를 도와주는 세 분한테 아침 전화해서 방송 나가는 게 아침에 지금 아침에도 하고 왔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제 제가 법사위 정보 일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바쁩니다. 아. 그래서 오늘 또 방송 시간을 놓쳤는데 그렇게 하고 뭐가 뭔지를 모르게 바쁘게 돌아다녀요. 그러면서도 건강을 위해서 헬스클럽에 가서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PT하고 밤에는 어떤 경우에도 2시간씩 걷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이 부분에서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뉴스 검색을 안 하잖아요. 신문 같은 거 안 보고 주로 이제 뭐 기사 검색, 유튜브 이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약간 편향된 지식을 가지게 그렇죠. 되는데 그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카로우시잖아요. 네. 그런 게 결국 아침에 보는 이 다양한 신문이나 다양한 정보 이런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치인한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후배 이제 이 초선 의원들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는 뭐 70명이 넘으니까 이분들이 그래요. 나는 국회의원이 놀고 먹는다고 밤낮 야단 맞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렇게 바쁠 수가 있으냐.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 국회의원하고 한번 전화를 통하려면은 간밤에 돼지 꿈을 꿔야 되고 만나려면 용 꿈을 꿔야 된다 하는데 저는 늘 그 검색을 시간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 뉴스에 좀 민감하게 하고 저는 후배들한테도 한겨레를 보면은 조선일보도 봐라. 그 참 좋은 태도였어요. 균형 있는 생각을 네.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편향되면 안 돼요. 유튜브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편향되는 게 그거 유튜브만 보니까 저러는 거예요. 우리 이광재 교수가 교수 됐더니 국회 사무총장 할 때보다 의원들보다 뽀대가 좋아졌네요. 저도 균형 잡힌 삶을 그래.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 말씀을 하셔서 그리로 넘어가서 일단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유튜브만 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보면 정말 그런 인상이 느껴지세요? 당연하죠.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당신이 대통령을 아주 잘하고 있다. 이 생각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말 안 듣잖아요. 정치는 검찰 수사듯 하고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아니 그게 옛날 같으면 그래도 저는 옛날 모르니까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대통령하고 뭐 여당 야당이 뭐 이렇게 카메라 마이크 앞에서 막 싸우고 그래도 우리 이제 유권자들은 이렇게 느꼈단 말이죠. 저기서는 싸우지만 뒤에서는 뭔가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그래도 뭔가 솔루션은 결과물을 가져오더라. 겉으로는 막 욕하고 그러는 것 같아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전엔 뭐 저녁 때는 대체로 여야 의원들이 같이 밥 먹는 시간이 많았죠. 지금은 어떻게 여야 의원들이 밥 먹는 시간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같은 당 의원끼리도 밥 먹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사실 정치라는 게 대화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건데 매우 빈곤한 정치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카메라,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 앞에서는 싸울 수도 있고 경론을 토로하지만은 일단 없으면은 야, 뭘 그걸 가지고 그래 하고 나가서 또 저녁 때는 나가서 국회 앞에 포장마차, 싸구려 술집, 식당 여기에서 항상 여야 의원들이 함께 살아요. 그런데 지금 이광재 교수 말씀대로 지난번 국회 사무총장 하셨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목포에서 떨어져 가지고 국정원장 할 때인데 의원들 상대를 안 했지만은 안 한다고 그래요. 지금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당 의원들도 잘 식사를 안 한다 해서 제가 주로 초선 의원들하고 점심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저는 그 습성대로 지금도 기자들 점심 저녁을 매일 하는데 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여야는 물론 정치권 자체가 완전히 메말라 버렸어요. 그 소통도 필요하고 김대중 대통령 보면 초선 의원들한테 의정 활동하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주지. 일일이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그런 선배도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자랑할 만할게요. 제가 안 가져왔는데 명함형 조그만 의정 보고서를 저는 꼭 만들어요. 국회의원들도 선거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자기 명함은 자기만 줄 수밖에 없어요. 지역구에서는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함처럼 예쁘게 미니 의정 보고서 이렇게 해서 선관위에서 허가를 맡아가지고 오면은 그것은 수만 장 찍어가지고 지역구에서 막 돌려주는 거예요. 이걸 전부 해가지고 우리 야권 192명의 의원들한테 이렇게 해라 했더니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우선 돈이 안 들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좀 건방진 표현 같습니다만 홍보가 필요 없죠. 박지원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초선 의원들은 좀 알려야 되거든요.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볼 거예요. 그리고 이 김대중 네네네네. 책이 나왔는데 그쵸? 육성 이게, 해고록 아주 이게 뭐 절찬리에 판매되고 없더라고요. 그렇죠.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 유상영 관장 교수가 시작할 때 저도 이 작업에 참여했거든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병환 중이면서도 41번 43시간에 걸쳐서 인터뷰를 했어요. 녹화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김대중 도서관과 연세대학교하고 한길사에서 약간 유문을 해가지고 책을 냈어요. 아주 재밌는 것은 군데군데 QR코드를 심어가지고 핸드폰만 대면은 김대중 대통령의 육성이 나올 수 있게 됐는데 이걸 제가 300권을 주문해가지고 여야 의원들한테 민주주의고 그건 현대사다. 그래서 다 보내줬는데 다 감사하다고 잘 읽고 있다고 여야 의원들이 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하고 김민기 사무총장한테만 원회는 보냈어요. 두 분 다 연락이 없어. 그런데 아무튼
이게 초판, 재판 다 판매가 돼버리고 지금 3판 똑같은 게 아마 9월 3, 4일 내일 모레 사이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당직자들이 지방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젊은 당직자들이 민주당이 35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실 추석 선물로 해남 고구마를 보내주려다가 이 책으로 보내주려는데 내일 모레 나갈 거예요. 예,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내가 이 서명했으니까 이광재 교수. 아니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지금같이 아까 말씀하신 정치 실종 시대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글쎄요, 제가요 아침에 한 10여 분 무건의 대화를 하는데 제가 어느 날 대통령님 남북 관계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잘 돼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절단돼 가지고 파탄내 가지고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김대중 대통령이 저는 육성이 들리는 거예요. 국회에서 설득해라.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라. 설득해도 안 됩니다. 투쟁해라. 투쟁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국민과 함께 대통령을 바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근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교수님? 지금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의료 이 사태를 보면서 제가 며칠 전에 김종인 박사를 뵀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깨지셔가지고 피가 철철 나가지고 앰뷸런스를 보냈는데 병원을 22곳을 다니셨대요. 대한민국에 뭐냐 김종인 박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혜를 봐달라는 게 아니고 이제 22곳을 다니셨어요. 일반 국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금 어렵겠어요. 지금 수술실을 못 구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을 두고 그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거 보면 지금 응급실에 문제가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같은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건가 이런 국민들은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안 그럴까요? 달나라 대통령이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달나라에서 오신 것 같아요. 아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보셨잖아요. 야 경제가 좋다. 말이 돼요? 또 뭐 경제 전문가니까. 물론 수출이나 재정 흑자가 조금 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좋죠. 지표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은 민생 경제가 어떤 아우성인데 경제가 좋다. 최상병 문제는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 말도 안 돼. 의료 대란 걱정하지 마라. 응급실 다 대책 세워져 있다. 이걸 보고 저 양반이 달나라에서 왔나? 달나라 대통령인가? 이 생각을 했는데 또 보세요. 나도 대통령 영부인 출장 가서 수사했다. 김건희 수사가 무슨 문제냐? 하다가 그 메시지가 나는 무엇으로 나올까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쩐지 그 암시한 것이 문재인, 김정숙 이 전 대통령 네 분을 검찰에서 방문 조사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아니 지금 어떻게 그런 일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제 아우되는 애도 손가락이 절단됐어요. 아니 응급실을 가려는데 도저히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어. 응급실 좀 해주라고. 그래서 야 김종인 대표도 안 되는데 내가 내 말이 먹히겠냐 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았다 하는데 이게 아니 추석 때 이거 보세요. 경제 전문가니까 전문의들이 응급실에 근무하면 수가를 5배 올려주겠다.
군의관들 245명을 배치한다? 해야죠. 추석 끝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국민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누가 죽이는 겁니까? 누가 살인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의료 대란은 절대 국민이 용서하지 않고 이건 정권 차원으로 옮겨간다. 내년 최초로 의사가 배출되지 않고 전공의, 공보의,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는 그 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 조카들도 저희 처가도 다 의사 집안이에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제가 운동하고 올라가는데 저희 아파트의 젊은 청년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자기가 의사래요. 그러면 지금 전공하느냐? 아니요. 자기는 미국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 의사들이요.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우리 의과대학의 질이 좋기 때문에 그냥 의사시험 테스트 안 하고 바로 의사 면해줘요. 호주 일이 다 빠져나가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 대통령한테 과연 바른 보고를 하는 시스템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리를 믿으면 안 되거든요. 보고를. 참모를 한편으로 믿지만 한편으로 절대 소리를 믿어서는 안 되고 또 한편으로 노 대통령도 보면 절대 독대를 안 하거든요. 견제하게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뭔가 결함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 민생의 최대 문제는 재산이에요. 생명과 재산인데 생명 부분은 이거는 뭔가 국회의장님과 국회에서 뭔가 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내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문제로 번질 것 같은데요. 야, 걷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이광재 교수께서 노무현 대통령 독대하지 않았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부터 독대하지 않는 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할 말을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거기 대통령실 사람들 만나보면은 할 말을 못 한대요. 이게 독재자 아니에요? 독재자나 다름없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요, 나는 독재자라고 딱 규정합니다. 독재자다. 예. 지금 이 국회한테 입법 독재한다 하는데 대통령이 독재자니까 이걸 견제하려면은 입법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또 거부권 행사해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되면은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막된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지난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대표회담에서 뭔가 좀 타결이 적어도 최상병 특검 문제는 뭔가 타결이 날 줄 알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전혀 결단을 못 내렸어요, 그죠?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성공적이다 이렇게 봐요. 만났잖아요. 만났어. 그렇죠. 그래도 좀 방향은 잡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법사에서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제3자 특검 이 법안을 냈는데 우리 정청래 위원장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가 봐도 조금 민주당이 화끈하게 양보를 했어야 되는데 또 걸었어. 그래서 저도 얘기를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저도 생각이 똑같아요. 그게 우리 이 커먼 센스. 네. 보통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택하려고 하지만은 차선. 최악의 경우에는 차까지 가는 겁니다. 정치란 게. 그래서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뭘 걸었습니까? 뭐 아무튼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 하지만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은 국회에서 야당이 2명을 거기서 뽑아가지고 국회의장이 대통령한테 추천한다. 대법원장의 권위도 국회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3권 독립인데 아니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를 대통령한테 무시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기왕 하려면은 대법원장한테
잘 해서 추천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4명 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국회의장이 대법원장한테 다시 추천하셔. 이게 아니지 않냐. 정치를 할 때는 감동적으로 좀 양보를 확 해버려라. 네, 저는 이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어쨌든 현재 대법원장이 정말 원칙적인 분이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양보를 표명했으면은 민주당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협상을 해서 끝을 내면, 그리고 최상명 문제 특검을 끝을 내야 되잖아요. 이거. 그렇죠. 너무 오래 끌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 고발 문제는 그게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법사위에서 이제 야당 의원들끼리 얘기를 사전에 회의를 하는데 지도부에서 원내 지도부에서 일단 이렇게 내고 한동훈 압박용이에요. 그 한동훈 측에서 개정안을 내면은 함께 심의해서 대안으로 하자.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이건 압박이죠. 그렇게 되면은 감동이 먹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됐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정치가 이렇게 메말라서는 안 돼. 그런데 저는 요즘 걱정이 돼가지고 사실은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청문회하고 11시 넘어서 끝났는데 2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한동훈이 이태로워. 한동훈이 이태로워. 한동훈 대표가 쓰러지면요. 안 돼. 그래 좀 한동훈 살리기 좀 합시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동훈하고 같이 가야자. 가야 좋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만큼 대립각을 세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좀 끌어안쳐야 돼요. 제가 경제 전문가니까 우리 해남 농민회에서 광화문에서 데모를 하는데요. 쌀값 문제 때문에. 야, 기가 막힌 구호가 있더라고요. 뭡니까? 윤석열은 끌어내리고 쌀값은 올리자. 끌어올리자. 이게 민심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결국은 어려워질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죠? 지금 어려워졌어요. 지금 말이죠. 네. 대표 취임 한 달 이리주전에 됐잖아요. 언론이나 국민들이 아주 인색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한동훈 자신이 검사만 해가지고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벼락 출세 시켜놓으니까 비대위원장 돼가지고 흔들려. 자꾸 이 감이 익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땡감으로 떨어져 버린다. 딱 그걸 근데 대고 이 상황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얘기한 대로 국민의 뜻을 따라야죠. 민심을 업고 그렇게 친윤들이 방해를 했어도 63, 4%의 지지를 받고 대표가 됐잖아요. 국민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은.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했어요. 정치인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 생각을 따라가야 된다. 그걸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번 최상병 특검 얘기했다가 한 방 쥐 맞으면 또 쓱 으츠가 이러면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강하고 국민 뜻에 따라서 소신 있게 나가면은 가능성이 있을 건데 저는 이미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땡감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봐요. 결국은 조선을 개국한 정도전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도덕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은 현실성이 없고 법률로만 정치를 하게 되면 시시비비를 따지다가 당쟁 싸움에 나라가 편할 날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데 이 법률가로서의 이런 검사로서의 이런 생활을 하고는 절대 정치에 국민의 마음을 저는 살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큰 정치가 필요한 거죠. 지금. 그렇지.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맞서는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 건가요? 한동훈 대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위반하고 하잖아요. 아까 기자회견 얘기했잖아요. 네네. 경제 전문가 지금 경제 좋아요? 아휴,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나도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대통령실로 불러서 조사한 게 맞은 일이에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최상병 수사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도 흔들리는 게 공수처에서 8말 9초에 최상병 수사 결과가 나온다. 이걸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믿냐고요. 지금 김건희 특검, 김건희 디올백 수사심의 그거 믿어요? 안 믿는데 그 함정에 빠져간다 이거죠. 그러죠. 스스로 뭐냐면 법률가의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그렇지. 있는 거죠 지금. 예, 결국 국민의 마음 속에 결국은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 하려고 하겠죠.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그대로 용납 안 해요? 잘 아시지만은 근현대사를 보면은 지도자가 훌륭해서 국난을 극복한 적이 없습니다. 민중, 국민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3.15 부정선거를 4.19로, 전두환의 5.18을 광주 시민들이,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촛불로 이렇게 하잖아요.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의 IMF 외환 위기도 결국 민중, 국민이 금부치를 나라에 바쳐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외국에서 저런 국민이면 도와야 된다 해가지고 극복하는 것 아닙니까? 절대 민심이 과학이라니까요. 이걸 무시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안 돼요. 빤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김건희 저런 식으로 하면 퇴임 후도 감옥 간다.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이번에 저기 가을 되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이 어쨌든 간에 수면이 올라와서 그게 전국의 핵심이 될 거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뭐 방향 어떻게 잡고 계세요? 아직은 이제 민주당에서도 거기까지는 얘기는 하지만은 사실상 엄포고 네. 공론화는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거부권 행사에 야권 192명의 의원들이 특검, 탄핵 이것에 대해서 자꾸 그 피로증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야당 야권이 달을 가리키면 왜 손가락을 보냐? 그 달을 보면은 그 안에서 윤석열, 김건희, 검찰이 관광순리하고 놀고 있지 않냐? 저걸 부셔야 된다. 하는데도 조금 이제 최상병 특검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걸 해야 되는데 최상병 특검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면은 피해망상증이 있는 거야. 박근혜 반면교사를 자꾸 보는데 그 특검을 받아들이면 필연코 탄핵으로 간다.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이재명 아니에요. 한동훈이야. 이런 갈등이 있는데 김건희 특검은 조금 기회를 보면서 조절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한동훈 대표하고 이렇게 이재명 대표하고 아까 성과가 있었냐 뭐 그래도 맞는 것도 성과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제 어떤 기대를 했냐면 그렇게 합의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는 좀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예를 들면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 금투세 같은 경우에 두 분이 뭐 사실 모르겠어요. 당론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두 분 대표들은 입장이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조금 뭐 보완하냐 뭐 완전히 폐지하냐 이 문제인데 그거는 뭐 유예해놓고 나중에 보완 논의하자 뭐 이러면 되는 문제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거는 합의가 또 안 됐어요. 입장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두 분 다 궁금하네요. 제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특사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시면서 딱 하신 말씀이 모든 정치 협상의 교과서입니다. 구동존의하고 선의훈원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야 대표도 지금 뭐 십몇 년 만에 만났다는 거 11년 만에 만났다. 11년 만에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국민이야 그렇죠. 심지어 우리 정치권 언론도 몽땅 합의해가지고 나오기를 바라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의미가 있고 성공이다 이렇게 보는데 금투세, 이제 상속세, 종부세 이런 문제가 작년 또 우리 세수 펑크가 56조 아니에요? 금년에도 30조가 나온다는데 자꾸 재정 운운은 문재인 정부 탓하고 부자 감세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정체성은 서민 보호 아니에요? 중산층과 서민을 보호하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약간의 진통이 있습니다. 당대표가 그런 주장을 하지만은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말도 꺼내지 마라. 그래도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다시 유임을 시키더라고요. 이게 민주정당인 거예요. 그러나 저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 현재 우리 민주당의 길은 정권개척의 길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약간의 우클릭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한동훈 대표도 약간의 좌클릭이 필요하다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한 문제도 논의를 해서 뒤로 밀어놨거든요. 25만 원 지급 이런 문제. 그렇기 때문에 더 소위 쿠킹해서 이제 가면은 좋은 방향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낙관적으로 저는 봅니다. 저는 이제 금투세 문제에서 민주당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봤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를 유보하거나 그 좀 더 유연한 태도. 우리 진성준 정책의장은 기존에 우리 합의한 대로 하자. 그다음에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 상당히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인데 금투세 부분에서 유예하는 젊은 의원인데 입장을 냈거든요. 차이가 있는 이런 모습 자체가 좋은데 여기에 결국은 저는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일자리가 부족하죠. 집은 살려면 26년 걸리죠. 그럼 주식이라도 뭔가 돈을 좀 벌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한 1,400만 정도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데 금투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보를 하고 거래세를 좀 인하하는 부분에도 좀 민주당이 좀 전향적일 필요가 있겠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너무 단타거든요, 주식이. 좀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좀 확실히 줘야 되고 또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연기금을 주식으로 넣는다고 하니까 막 연기금 사회주의라고 반대가 어마어마했는데 결국 그때 7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끝났거든요. 그러면 현재 퇴직연금이 한 400조 정도 있는데 이게 주식시장에 가서 좀 나중에 연금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길을 종합적으로 좀 주식으로서도 뭔가 국민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을 필요가 있어 보이고 더 본질적으로는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지? 이런 면에서 지금 종부세, 그죠? 상속세, 지금 금투세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정략적인 것보다는 국회 내에 조세 관련된 특위 같은 거를 독일 같은 건 아예 이거를 계량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계층이 이익이고 불리한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하듯이 그런 세금 관련 특별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금투세는 좀 빨리 결론을 민주당이 내면 좋겠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 포텐셜 커스터머라는 게 있잖아요. 미래의 고객이 되는데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전라남도에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이 3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의도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종부세를 내서 나 이제 목포 국회의원 할 테니까 내가 전라남도 4대 부호다. 이렇게 했는데 서울에서 주말에 택시를 타면요. 택시 기사님들이 내 얼굴을 아니까 맨 노무현 세금이나 올리고 난리는 기사님.
내가 종부세 내 가지고 기사님이 혜택을 보는데 종부세하고 아무 무관한 기사님이 왜 세금 올렸다고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금투세도 1,400만 원의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금투세에 해당 안 되거든요. 한 2%가 된다고. 5천만 원 넘게 수익을 내야 네. 되니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나도 금투세를 낼 수 있는 포텐셜 카스토머가 된다. 또 무조건 그래서 세금은 올리자고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저는 주식시장 활성화나 또 종부세도 좀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다 해당돼 버리잖아요. 그런 것 1가구 1주택 뭐 이런 거 상속세도 우리가 높잖아요. 그런 것은 좀 전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자 감세 반대론자인데 네. 종부세도 존재해야 된다 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은 잘 조정이 될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대통령 선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이제 민주당도 상당한 부분이 우클릭되고 또 이재명 대표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경수 지사 돌아오지, 김부겸 총리 말하지, 김동연 지사 움직이지,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저하고 식사했는데 데리고 나간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은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 그렇게 봐요. 뭐 얘기가 좀 더 진전될 수 있다. 저는 이런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계속 논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결국은 우리가 아마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로 진화해 나갈 거냐. 결국은 세금은 거긴 걷어야 되는 거잖아요. 중부담 중복지로 갈 거냐. 그럼 어디서 누구한테 어떤 세금을 걷어가지고 어떻게 쓸 건가라는 거를 결국 이제 새로운 모델을 만들 때가 됐죠. 지금 불평등 지수가 너무 심하거든요.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건 틀림없죠. 그러나 그게 얼마만큼 조세 저항을 줄이고 합리적이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네요. 저 이광재 교과수가 국회의원 할 때나 사무총장 또 우광재 뭐 좌의정 할 때는 이런 게 아주 정책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분이 국회에 들어와야 되고 또 새로운 민주당의 대선 캠프가 들어오면은 어느 캠프에서든지 큰 일을 할 거예요. 저분들이 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아니 그 대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많이 남긴 했지만 말씀대로 뭐 3년 가까이 지금 남은 거죠. 근데 차기 대선에 뭐랄까요? 시대 정신이 뭘까요? 항상 뭐 경제 민주화니 뭐 평화, 번영, 통일이니 뭐 이런 대선마다 화두가 된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주로 그 평화 문제, 남북관계 문제를 전문적으로 했는데요. 이건 아젠다는 되지만은 득표하고는 별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분단 국가이지만은 그래서 역시 남북관계 문제는 화두로 존재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가장 큰 것은 민생 경제다. 그렇게 보고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좀 안정적인 그런 대통령을 바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경제 전문가, 그래도 평화를 지키자는 이런 철학을 가진 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그것은 저분이 이광재 교수가 전문가입니다. 그러게요. 국정 경험도 있으시고. 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저는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경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그 역량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외교 문제에 대해 불안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외교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4대 강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지키면서 외교 역량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국민의 말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 이제 항상 뭐냐면 역사는 한편으로 이게 직선으로 안 가잖아요. 이게 반대편으로 왔다 갔다 하면 발전하게 돼 있는데
결국 경제와 그런 외교, 그다음에 한번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던 말 준비된 대통령, 그러니까 경제와 외교 그리고 안정감, 국민과 소통 아마 그런 아마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쉽게 말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반대 사람이 된다. 아, 정반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그 관점에서 지금 물망에 오른 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는 저는 이재명 매직이다, JM 매직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어떻게 됐든 이재명 대표는요, 진짜 매직. 이 당원들한테, 국민들한테 지난 2년 반 가까이 윤석열 정부에서 한 번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압도적 지지를 1등을 뺏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유리하다. 저도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해서 정권 교체하자 이런 얘기를 주장합니다. 그렇지만은 일극체제 혼자 가서는 안 돼요. 이번 전당대회도 김두관 지사가 나와서 나는 의미 있게 한 30% 좀 나와 받아봐라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자동적으로 우리 민주당의 일극체제는 김동연 지사가 움직이고 김경수 지사가 귀국하고 김부겸 전 총리도 말한다 하고 김두관 지사도 한다 하고 저는 이광재 우리 전 지사, 전 의원, 전 사무총장, 교수도 이거 생각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민주당 그 경선에 뛰어들었는데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는 일극체제는 해결된다. 누가 더 잘할 수 있는가 그런 정책을 국민한테 어필하느냐 여기서 결정되지 지금 현재는 누구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단 국민의힘 상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보수 언론들도 윤석열 대통령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포기했어요. 포기했는데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내세워서 거기로 보수 정권 재창출을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시험에 들고 보니까 자꾸 어려워. 한동훈 대표가 너무 빨리 한대면 안 돼요. 좀 키워가지고 싸웠으면 좋겠어요.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오세훈 시장은 지금 뭐 호시탐탐 호시침침 하고 있죠. 뭐 대권 안 나온다 했다가 이번에는 51%는 그래서 굉장히 그 차분하신 분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홍준표 시장 보세요. 손가락이 바빠가지고 대구시장인지 서울 여의도에 있는지 모를 사람이야. 현안에 대해서 활발하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렇게 된 거 아주 애석하게 생각하고 나경원 의원은 대표 경선하면서 나는 차기 대통령 안 나온다. 그렇게 떨어가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민주당 진보 세력에는 인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러나 보수, 국민의힘은 인물이 없다. 한동훈마저도 쓰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한번 했으면 제일 좋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본인도 추천 받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더 있다. 이번에 출마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 다음에는 정권 교체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시대 정신이. 근데 제가 청와대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때 보니까 당선되고 국회의사당에 취임식 하는 날이 대통령의 정점 같아요. 제일 기쁜 날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그냥 계속 쏟아지는 뭐냐면 어려움과 문제를 헤쳐나가는 고난의 시간을 5년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고 나서 나라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 번쯤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건, 야, 어떤 나라를 만들 건가? 대한민국의 현재 위기는 청사진이 없이 집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준비 없이 집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부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정부는 확실하게 뭐냐면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기본 계획과 사람 준비를 해서 집권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게 되려면 치열한 경쟁이 필요한 거죠. 지금 자기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상당히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정책과 청사진과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하실 거예요. 그 의원님 한 5분 정도 더 말씀하실 수 네. 있으세요 혹시? 네. 그 요지가 한반도 문제를 조금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네. 오셨으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미국 대선 끝나면 이거 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하고 지금 뭐 완전히 외교 관계 바꿔가려고 하고 있고, 해리스가 된다고 해도 대중 압박이 오히려 더 거세질 것 같거든요. 더 세지면은 뭐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다가 경제가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전쟁 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대선 앞뒤에 또 윤석열 대통령 아까 비판하셨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는 엊그제가 레이버데이 아니에요? 네. 미국 레이버데이가 지나면은 이때부터 윤곽이 들어서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 10월 2달 반 정도가 이제 캠페인 골든 타임이죠. 그런데 결국 모금을 많이 한 사람이 TV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엄청나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많다, 바이든이 많다가 해리스한테도 다시 옮겨갔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미국 국민 지지는 해리스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선거인단은 트럼프가 높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의 단점은 다 아는데 해리스는 아직 자기 정책을 못 내놓고 있어요. 자기 정책을. 그렇기 때문에 US 스틸 팔지 말자. 트럼프가 하니까는 자기도 하지 말자. 이게 따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미국 굉장히 민감한데, 그래서 앞으로 이 2달간 해리스가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앞으로 좀 전개를 봐야지 지금 누가 된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경쟁할 때 그때 미국을 갔어요. 제 딸이 시애틀에 사는데 힐러리 후배예요. 대학 후배인데 그때 보면은 압도적으로 90%가 힐러리고 7, 8%가 트럼프로,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특히 그 시애틀이 워싱턴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거기는 민주당이 강하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너희 선배니까 힐러리 찍지 않냐? 아빠. 모든 자기 사촌, 친구들이 트럼프 찍어라. 이렇게 굉장히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그 레슬리 동창에서는 말을 하지만은 안 된다고. 트럼프가 된대요. 그래서 저희 사위가 이제 스탠퍼드에서 PhD 했는데 걔가 직장에서 돌아와서 누가 되니? 아버님, 트럼프가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와서 그때가 한 9월쯤 됐을 거예요. 9월이나 8월 됐는데 제가 페이스북에다 우리 정부에서는 힐러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가 이번에 미국을 돌아보니까 트럼프가 된다.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힐러리 쪽 외교를 하지 말고
트럼프도 같이 해라. 그래, 트럼프가 됐어요. 예측하셨네요. 예. 그런데 부산 국제신문에서 정치권에서 맨 먼저 트럼프 당선을 예고한 사람이 박지원이다 해가지고 좀 재밌었는데 이번에도 저는 꼭 그때의 악몽이 떠올라요. 어려울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면 어려워. 그러니까 제 이게 분당 선거 캠프에 있던 친구가 지금 이제 그 해리스 캠프에 가 있거든요. 네. 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결국 10일 날 아마 토론이 아마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 어떤 아젠다를 미국을 위해서 할 건가라는 걸 누가 선점하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그 뒤에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민주당, 공화당이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환상이고 미국은 뭐냐면 하나다. 이런 환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공화당 양쪽 모두 다 채널을 갖고 각기 작동을 할 때만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누가 이길지 질지도 우리가 예측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미국을 하나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화 민주를 각자 대응할 수 있는 그 길을 빨리 저는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또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박지원 선배님이 이 평양 특사 얘기했는데 우리가 남북 문제가 너무 정권마다 일으키지 말고 국회에서 아예 특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좀 더 긴 시간 북한과의 대화를 만들고 저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하죠. 전 그거 만들었으면 그러려면은 좋겠어요. 이광재 교수가 대통령 돼야 돼. 정권 교체가 돼야 돼.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한 안 돼요. 참 안타까운. 저는 아주 딱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미국을 보면은 미국 공화당이나 미국 민주당이나 북한의 비핵화 이 문구를 삭제했어요. 이건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것 아닌가. 마치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으로 공인은 안 하지만은 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해리스가 김정은하고 소위 쉽게 말해서 놀지 않는다. 이렇게 돼서 만약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은 오바마의 바이든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서 어려워진다 이렇게 봐요. 물론 트럼프는 김정은하고 양키즈 스타디움에서 야구 보자 하고 좀 우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김정은은 김정이라고 다뤘습니다. 제가 폼페이어 전 국무장관 미국 CIA 부장하고 저하고 얘기를 몇 시간 해봤는데 제가 그랬어요. 폼페이어 장관 당신이 김정은을 서방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본 사람이고 만나봐서 얘기한 사람이고 내가 김정일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인데 한번 부장관의 성격이 어떤가 해보자 했더니 결론적으로 똑같더라고요. 김정일은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솔직해요. 그런데 김정은은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은 우리한테 쌀도 주라, 비료도 주라,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김정은은 굶어 죽어도 안 해요. 이런 것이 차이가 있는데 저는 김정은이 싱가포르 회담까지 성공을 했는데 하노이 회담에 잘 될 것이다. 트럼프가 속여버렸잖아요. 한 방 맞고 왔단 말이에요. 뭐 쫓아가서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안 먹어줬는데 김정은이 만약 트럼프가 되면은 호락호락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트럼프하고는 대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는 봐요. 그때 악감정이 생긴 거는 그것은 연연하지 않고. 김정은도 그냥 인민들한테 그 비난 다 했는데 호락호락 하겠어요. 그 재밌는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플로리다 사무실에 가면은
책상 뒤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사진이 이제 김정은하고 정상회담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나쁜 추억이면 책상 뒤에 걸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의 이제 우리가 그 이번 해리스의 연설을 보게 되면 그냥 바이든 대통령이 연장선상 갈 거고 트럼프가 되면 남북 관계 좀 변화가 올 거라고 보는데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또 터프한 협상, 상당히 우리한테는 힘든 시간이 또 한편 오는 것도 우리가 대비를 잘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북일 정상회담이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6.15 남북 정상회담의 특사를 해봐서 알지만은 미국의 지원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미일 간의 어떤 나라예요? 이 미국 그 협력 속에서 북일 접촉을 하는데 멍석도 모르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만 결국 배신당한다. 난 그렇게 봐요. 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 보면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하는 얘기를 그 미국 대통령이 숨소리조차도 김정일에게 그걸 우리가 잘 해야만 우리의 길이 열리고 또 남북 문제 스스로 할 때는 과감해야 되고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교에서 지금은 굉장히 패싱당할 우려가 많아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고 남북관계고 경제고 민주주의고 국방이고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 정권 교체가 우선이군요. 그렇죠. 안 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그렇게 되네요. 다음번 아마 시대 정신이 저는 정권 교체가 될 거라고 봐집니다. 네, 낙관적인 전망도 주시고 아니, 알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가장 강한 요구일 거다. 국민들의 요구이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혹시 못 다 하신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다 했어요. 네. 저는 마지막 질문. 인생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아 한마디로. 아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말 역사는 발전하고 인생은 행복하다. 저는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좋습니다. 어쨌거나 역사는 발전하고 인생은 아름답다.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김대중 자서전에서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네, 국민들도 너무 행복하게 살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불행해요. 그런데 참아야 돼요. 좋은 정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원 국회의원님하고요, 이광재 명지대 석좌 교수님하고 같이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같이 인사하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